2005년 서울에서 소아마비 지체장애 2급이었던 36살 남편 박 씨를 대신해서 홀로 세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 온 당시 31살 김여인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며 일까지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갑자기 이 남편 박 씨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몸도 불편했던 박 씨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 혹시 자기가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혼자 훌쩍 떠나버린 걸까요? 이 아내는요, 남편을 찾기 위해 서울의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새 아이들을 데리고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전단지를 돌리고 실종 신고까지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찾아 헤맸어요. 그렇게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2년 어느 날 하늘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김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걸까? 기적적으로 사라졌던 남편 박 씨가 돌아왔습니다. 실종된 지 3년 만에. 도대체 어딜 갔다 이제 돌아온 걸까? 남편이 돌아온 후 둘 사이는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지난 3년간 애타게 남편을 찾아 헤맸던 김여인은 이제서야 마음을 좀 놓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요, 집으로 돌아온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남편 박 씨가 실종된 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아내도 아내지만 누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바로 이 박 씨의 엄마, 이 시엄마가 바로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거예요. 아들, 엄마 왔어, 아들. 그런데 웬걸, 이 아들 박 씨가 엄마 그냥 돌아가세요. 전 죽어도 엄마 얼굴 안 볼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아예 집 대문에서부터 매몰차게 대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들 박 씨가 장애가 있었잖아요. 이 엄마가 그 장애 수당 나오는 걸로 조금 이 며느리 김여인과도 그리고 아들과도 좀 트러블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들이 실종됐다가 나타난 이후부터 엄마를 딱 보기 거부하는 겁니다.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 박 씨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종됐다 돌아온 후부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내 악몽을 꾸고 끙끙 앓아.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이 남편 박 씨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두 발로 자기 집 다락방으로 가네. 멀쩡히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를 두고 그는 왜 그동안 모두를 속여왔던 걸까? 다락방으로 향한 남편 박 씨는 그 안에 있었던 물건들을 정신없이 치워내더니 한 옷장 앞에 서서 급기야 기도까지 올리는데요. 그러더니 슥 그 옷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옷장 안에서 뭘 하는 걸까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박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옷장에서 나옵니다. 뭘 했는지 표정도 한결 편해진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그러던 2013년 2월 20일 낮 12시쯤 김여인의 집으로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김여인 집 맞죠? 신고가 들어와서 잠시 수색 좀 하겠습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집 수색에 김여인과 남편 박 씨는 필사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다 알고 왔어요. 작작하세요. 아, 비켜요. 그렇게 집을 수색하던 경찰이 다락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수색하려고 하는 그 순간 김여인과 남편 박 씨는 필사적으로 막아섰는데요. 부부가 사력을 다해 막던 옷장을 이 경찰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사라지곤 했던 그 옷장이었는데 옷장을 열어 잘 살펴보니 옷장 뒤쪽에
작은 비밀 공간이 있네. 그 작은 공간에서 담요로 꽁꽁 싸매진 묵직한 무언가가 발견됐습니다. 비닐 랩과 이불로 겹겹이 감겨 있었던 상자. 그 안에서 나온 건 손발이 묶인 채 미라가 된 항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에 놀란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박 씨의 엄마, 시어머니. 아들 집에서 시신이 나왔다고 하니 얼마나 놀래요. 놀래서 급하게 경찰서로 딱 갔는데 어라? 우리 아들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며느리와 모르는 외간 남자가 같이 있네? 우리 아들은 어딨어? 며느라, 너 이 남자는 누구냐? 그새 우리 아들 몰래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인 거냐? 뭐야 지금 이거? 도대체 이게 모두 무슨 상황인 걸까요? 박 씨가 아니었던 거야? 시신 유기 혐의로 김여인과 함께 체포된 남자는 사실 박 씨가 아닌 39살 정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정 씨와 김여인,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 걸까? 사실 2008년 아내 김여인은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2급이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 김여인의 말로는 그래요. 이 남편 박 씨가 가정폭력이 심했다고. 이 남편 박 씨가 자꾸 자기를 때리고 이러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인터넷 채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가 이 정 씨였던 겁니다. 이 정 씨와 김여인 불륜 관계로 이어진 겁니다. 당연히 정신이 딴 곳에 팔려 있는데 자기 애들 하며 남편을 잘 챙겼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생활고까지 겹쳐 더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고 남편 얼굴도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김여인은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 내연남 정 씨한테 자기 남편 박 씨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시 이 내연남 정 씨는요, 강도짓으로 1999년 10월 부산에서 검거가 돼가지고 이미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 돼서 나온 직후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남자한테 다시 남편을 죽여달라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2009년 3월 10일 오후 3시쯤에 이 내연남 정 씨와 같이 집으로 가서 몸이 불편한 남편 박 씨를 아내 김여인이 못 움직이게 딱 붙잡고 그 상태에서 내연남 정 씨가 흉기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 후에 이 둘은 택시를 이용해 시신을 상자에 담아 내연남 정 씨의 고향인 청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청주로 새 자녀를 데리고 이사한 후에 자기 집 다락방에 이삿짐 상자에 시신을 담아 유기해요. 다락방 옷장 뒤에 공간을 만들어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곤 남편이 실종된 척, 자기가 애타게 남편을 찾아다니는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당시에 시신을 얼마나 꽁꽁 싸매놨는지 4년이 지나 발견됐을 때 완전 미라 상태가 되어 있었고요. 원래 시신 썩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냄새조차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숨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치밀하게 바로바로 진행했던 김여인에 비해 겁이 많았던 내연남 정씨. 김여인의 말을 따르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작정 청주로 내려왔던 터라 이들에게는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었습니다. 돈 나올 데가 없어. 내연남 정씨는 이렇다 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빈둥거렸고 김여인이 잡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새 아이들까지 키워야 하는데 한 푼이 아쉬운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 박 씨가 실종 상태로 몇 년이 지나버리면 자동적으로 사망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망 처리가 돼버리면 남편 박 씨 장애인인데 장애인 수당 끊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청주에서 이들이 거주한 4년 동안 남편 박 씨의 사망 신고를 안 합니다. 호적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누구를 이용해서? 내연남 정씨를 이용해서. 왜? 장애수당 챙겨 먹으려고. 자기들이 죽인 남편 박씨인 척 연기해 가면서 남편 박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을 챙겨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이들은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남편 박씨의 죽음은요, 이웃은 물론 어머니조차 몰랐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척 치밀한 연기까지 했던 김여인. 하지만 박씨의 장애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선 남편이 필요했고, 이 아내 김여인은 장애수당을 챙겨 먹기 위해 내연남 정씨에게 휠체어 사용법을 알려주고, 어디를 나갈 때면 정씨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모자를 씌워 얼굴을 가리고 남편 행세를 시킵니다. 말하면 목소리가 달라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말 많이 하지 마, 자기야. 그렇게 정씨는 자기가 죽인 박씨 행세를 해왔던 겁니다. 장애수당을 챙겨 먹으려고. 이때 이 장애수당이요, 17만 4,600원이었대요. 이거 받아 먹으려고. 그들의 치밀한 연기에 이웃들과 주민센터 직원 모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씨를 직접 살해한 내연남 정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박씨에게 미안해서? 아니요. 걸릴까봐. 자기가 한 짓이 걸려서 다시 깜빵에 가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시신을 넣어둔 옷장으로 가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기도하고 했던 겁니다. 미안하다라가 아닌 제발 죽인 거 안 걸리게 해달라고. 결코 드러날 것 같지 않았던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드러나게 된 건 내연남 정씨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 친구한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거예요. 야, 사실 내가 4년 전에 사람을 죽였어. 지금 우리 집 다락방 옷장 안에 있거든. 그런데 내가 그 시신을 버리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 말을 듣고 이 지인분이 너무 놀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4년 만에 범행이 발각된 거예요. 이 사건이요, 항소심까지 갔어요. 그때 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족을 위한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수년 동안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속여 수천만 원의 장애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점 등을 봤을 때 1심형은 너무 가볍다. 고로 1심형에서 7년을 받았던 김여인 징역 12년으로 올리고, 내연남 정씨에게도 1심에서 선고된 20년보다 더 높은 징역 22년에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결론적으로 김여인 징역 12년, 내연남 정씨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은 청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